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요일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7인의 멤버인 김병욱 전 의원을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7인회를 지금 중용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김병욱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되는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함께 해줬던 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정무비서관으로 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일요일 날도 회의를 했어요. 일요일 날도 진짜 공무원들 죽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고위 당정 회의, 당과 민주당과 어떤 정부 회의를 하셨는데 지금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휴가철 전에 소비 쿠폰을 집행해야 된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1차 소비 쿠폰이 이번 휴가철에 쓸 수 있도록 그래갖고 소비가 되고요. 2차 추경안이 2차 소비 쿠폰이 아마 명절 전에 지급될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아마 추경이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당정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어떤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게 갑자기 여러분들 기업들이요 돈이 시중에 풀릴 것 같으면 물가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첫 고위 당정행 회의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해라. 응? 그거를 바로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뭐 이렇게 뭐 정부가 소비 쿠폰이다 그러면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니까 갑자기 물가를 올려버려요. 기업들이 갑자기 뭐 3,000원 하던 뭐 어떤 뭐 가공식품 뭐 만약에 참치캔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10% 인상해갖고 3,300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써야 되니까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 추경은 일단은 9월 말까지 85%를 집행을 하고 아마 추석 전에 물가 안정이 약간 들썩거릴 거예요. 돈이 풀리니까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정부가 2차 제가 보면 2차 추경도 추석 전에 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 쿠폰 풀리기 전에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사실 경고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따가 오늘 제목은 탈옥한 내란 수계 8일날 재구속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월은 인사청문회 전국 인사청문회에 집중 못하는 국힘당.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사청문회 같은 거는 우리가 맞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살다가 어떤 그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인사청문회 기간은 맞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맞는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공격하는 측에서 지금 제가 보면 참 민주당이 야당폭 있다라고 국민들은 야당폭이 없죠. 근데 민주당은 야당폭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힘당 애들이 지금 검증하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한미 관계예요. 한미 관계.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치는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내치, 그러니까 지금 전국 운영이나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개혁이나 이런 건 대통령의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한미 관계의 사실 주도권은 우리가 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을 지금 대신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고 미국행을 했는데 그 왜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에 그랬냐? 그 외교 안보 라인에서 2인자가 안보실장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외교부 장관이 2인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인자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안보실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보실장이 지금 왜 갔냐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죠. 가장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약한 고리가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어떤 대한민국 조중동뿐만 아니라 수구들의 공격에서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뭐 트럼프가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안보 위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격거리를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날아갔죠. 미국에 날아가서 했는데 어떤 것들은 있냐면 7월 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저는 꼭 실시가 될 거라고 보고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휴가가 8월부터예요.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이제 9월부터는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유엔 뭐 안보리 회의가 잡혀 있고 그래서 아마 7월 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날아갔다라고 보는 시각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이 왜 저쪽이 늘 공격하는 게 우리 민주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안보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7월 달 안에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부터는 유엔 총회와 아시안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어서 미리 미국과의 어떤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확히 의중을 트럼프 정부의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위부 분담금이나 어떤 관세 협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 정상이 만나서 확인을 하고 안보와 그런 것들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7월 달 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8월, 9월, 막 10월까지 이렇게 연기가 되면 굉장히 공격거리가 된다.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했던 인권위원 5명이 내란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단체가 지금 나섰는데요. 지금 이자들이에요. 이자들이 참 이 인간들 지금 정권 바뀌었는데 인권위원회가 사실 인권을 말살하는 이 인간들 하나씩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이 왼쪽부터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다음에 옆에가 김용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거의 극우 인사죠. 세 번째가 한석훈, 이 여자가 이한별, 그 다음에 강정혜 위원인데 이 5명을 국가인권의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특검에다가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잡아야죠, 저 인간들. 특검에서 수사해갖고 전부 어떤 기소가 될 수 있도록. 내란 특검에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김건희, 그 다음에 윤석열, 최혜병 특검이지만 이 국가 전체의 그 윤석열 혼자의 의지로 어떤 이 내란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점점점 극우화되면서 내란도 일으켜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그 기득권들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저런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전부 이번에 진짜 특검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죠? 네, 오늘 본격적인 심층 분석. 드디어 범미꾸라지 탈옥한 내란 수괴가 특검에 의해서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는 제가 좀 예상을 했고 하나는 좀 빗나간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번에는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나 직권남용이 아닌 외환죄로 기소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외환죄는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라서 외환죄로 구속영장을 친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영장을 쳤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 어제 야간 조사도 할 수 있었는데 야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검이 오히려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시 30분 정도에 특검 조사를 마쳤다고 얘기해서 이제는 제가 보면 여기저기서 3차 소환은 언제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을 이제 쳤습니다. 거의 한 이런 내란 수계가 한 4달 동안 거리를 활보하면서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했지만 참 내란 수계가 4달 동안 활보를 하면서 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데 아주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셨어요. 아주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윤석열이가 내란 수계가 밖에서 돌아다닐수록 하루에 100만 표씩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끝나니까 이제 가둬야죠. 그렇죠? 선거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가둬야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4달 만에 재수감의 기로에 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검이 어떻게 보면 조사 17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특검이 자신있게 구속영장을 17시간 만에 쳤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증거면 차고 넘치니까 구속하는데 아무 이상 없고 외환죄는 들여다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안보, 외교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사건이 되게 심각하다. 처음에 제가 의도할 때는 외환죄로 영장을 쳐서 잡아들여갖고 디테일하게 외환죄로 영장을 칠 때 확실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걸로 영장을 칠 수도 있거든요. 외환죄 기소를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검이 진짜로 한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 외환죄가 진짜로 전쟁 도발을 하고 유도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평양 무인기 사건에 집중적으로 이번 특검에 파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속전속결로 윤석열 구속영장을 치고 나선 특검이 보니까 외환죄는 신병을 먼저 확보를 하고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야지 뭐 몇 시에 출석하니 이런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에서 피할 수 있고 직접 불러다가 조져야만 윤석열이가 막 괜히 나가서 언론 플레이 같은 거 하면 그렇잖아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밖에 풀어주고 수사의 속도를 내게 되면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속을 하고 외환죄를 다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 혐의로 오늘 특검에서 영장을 쳤나라고 했더니 4가지 혐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게 특검에서 윤석열을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는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첫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방해를 했죠. 경호처를 이용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한 혐의고요.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여인영 전 국군방책사령도 비화폰을 삭제를 지시를 했죠. 이것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12월 전 개엄 전 국무회의 일부 국민들의 심의권을 행사를 방해했다. 이거 뭐냐면 연락하지 않은 거. 오히려 연락하려면 국무회의 의원들에게 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연락하고 누구는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역설적인 게 나오는 거고 허위 공문서 이거는 계엄 선포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에 관여했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요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 요것도 영장 심사인데,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특검이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이렇게 윤석열을 빨리 영장을 친 게, 얼마 전에 특검에서 누구를 조사했냐면 김성훈을 조사했어요. 김성훈을 불러다가, 그리고 한덕수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죠. 다 불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할 것 같은 김성훈이도 이제 정권 넘어가니까 윤석열이 지켰다. 왜? 지도 살아야 되잖아. 지금 저희가 서초동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 특검이 저렇게 윤석열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뭐 저는 그날 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다 막 사령관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체포를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연병을 하고, 그러면서 경호처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특검이 한덕수랑 김성훈을 딱 조사하자마자 확실한 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잖아.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총리고, 김성훈 처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의 어떤 실무를 하면서 그날 지휘했던 자잖아요. 여러분들을 보셔도,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뭐 김성훈이나 얘네들이 깜빵에 살아서 뭐 김건희나 얘네들한테 충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리는 소리는 김성훈이랑 한덕수가 다 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정광석화 같이 구속영장 청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여러분들 이 구속영장에 이 디테일이 있는데, 진짜 윤석열을 잡범 취급해요. 특검 대단한 게, 재범이 위험이 있다, 도망 염려가 있다. 이거 진짜로 윤석열이가 전직 대통령 같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걸 시켰다, 이런 자세로 나오면, 특검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도망의 염려가 있다. 이 도망의 염려는 이거 사기꾼들이나 이거 잡범들한테 구속사유 영장 심사 같은 거 할 때 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거 잡범들한테 쓰는 영장 청구인데, 이게 보니까 특검은 진짜 제대로 보고 있어요. 구속 사유로 도망의 염려, 범죄 중대성 등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장 청구서에 보면 66쪽의 분량이었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의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 인멸, 범죄의 중대성, 이 네 가지를 뽑았대요. 재범 위험성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것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면 어떤 짜고 뭔가를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도망의 염려. 제일 웃겼던 게 도망의 염려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도망을 가려 그러면 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망명의 위험 이런 게 아니라 도망의 염려라고 한 거는, 이건 그냥 사기꾼이나 잡범을 다룰 때 검찰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윤석열 지가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또 국회 의결 방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영장 청구 사유서에는 이게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영장 청구서가 한 66쪽 정도, 66페이지 정도 되는데, 국회 의결 방해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직권 남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이 이런 소리가 있어요.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 그리고 내란 공범들과의 소통이 가장 우려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가리가 지금 밖에 있다 보니까, 지금 풀려난 내란 공범들 말고도 앞으로 구속시켜야 되는 내란 공범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김태호나 아니면 정진석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검사들, 거기에 또 뭐 국정원,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내란 공범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명히 내란의 공범들이 지금 발 뻗고 잠 못 자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내란 특검으로 뭐 구속돼 갖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거는 군 측에서 움직였던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 외에 뒤에서 기획자들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면 이 내란 특검이 가장 해야 될 일은 실무적으로 군대를 움직인 사람들도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제일 나쁜 새끼들이 김태효예요. 김태효. 김태효랑 이런 이 뉴라이트 출신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뉴라이트 출신들에 의해서 저는 아직도 그렇게 확신을 해요. 이번 외환이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전쟁을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진짜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면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한 편승된 일본의 한 주가 되는 그런 걸 꿈꿨던 그 뉴라이트 사관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뭐 친미 숭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있죠. 미국이나. 근데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고 일본 밑에 지원을 받으면서 기어 들어가려고 했던 게 뉴라이트 사관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 법원이 반드시 이번에는 저는 영장 발부는 그 어떤 판사가 맡아도 저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특검의 수사를 만약에 이번 법원에서 뭐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특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규현 판사나 조희대가.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번에는 영장은 그냥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8일 날 지금 열릴 거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1차적으로 윤석열 구속할 때 영장 심사했던 사람이 차은경 판사였어요. 차은경 판사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대부분 영장 쳤을 때도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데 지기현이가 풀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영장 실질 심사 판사가 나오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특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검이 맘만 먹으면 법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일 날 저는 이 영장 실질 심사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12시 전에는 윤석열 구속돼서 저는 왜 윤석열이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정말 꼴보기 싫고 저는 대한민국의 경호원들 40명이 윤석열을 경호하는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진짜로 빨리 구속시켜야지 대한민국의 경호처 40명이 다시 경호대로 복귀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김건희 구속시키고 빨리 이제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을 구속시키면 1차적인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는 속도 경쟁 그러니까 3특검들 간에 좀 이제 시간 속도감 있게 하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바로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영장 청구는 8일, 영장 실질 심사가 8일 날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거는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왜 그러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8일 날 이제 내란 수계 2차 수감되면 또 6개월 동안은 우리가 가둬놓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1차 윤석열 구속됐을 때 여러분들 사실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윤석열이가 구속됐는데도 한덕수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완전 무슨 왕을 모시듯이 윤석열을 감옥에서 지 마음대로 경호원들이랑 면담하고 미용사가 들어가고 연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이번엔 다릅니다. 1차 구속대와 2차 구속대가 뭐가 다르냐? 지금은 이재명 정부예요.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정성호야. 얘네들 과거같이
경호처가 마음대로 지네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지네 내란숙에 감옥에 있으니까 왕모시듯이 했어요. 응? 이 새끼가 어디서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게 갖고 이제 재판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응? 머리 희끗희끗해 갖고 이제 염색하고 뭐 어디 시상식 가요? 맨날 헌재에 나갈 때마다 막 머리하고 연병을 떨었잖아요. 옷 갈아입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범죄자의 단호한 평등하게 단호하게 범죄자를 수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 그때 걔 아마 그 나중에 구속돼도 얘는 뭐죠? 그 수임표나 이런 것도 안 달고 연병을 했죠. 이제 제대로 이번에 구속이야말로 제대로 특검 그리고 이재명 정부 법의 집행 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납니다. 결국은 범 미꾸라지 특검 앞에서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저는 내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와. 네, 제가 그러면 9시 땡 할 때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윤석열 변호인단도 약간 바보들 같아요. 응? 처음에는 기싸움 하다가 밀리면서 그냥 완패를 하고 나니까 10분만 늦어도 이제 안 온 걸로 하겠다는 거야. 특검은 불출석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쫄아갖고 9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하여튼 그런 모습을 봤다. 이제 뭐 죄수복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죄수복 입고 옮겨가는 것도 있고 수임표 달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겠죠. 재수감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더욱더 윤석열이가 열받고 김건희가 열받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뭐 윤석열 구속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막 그 당시에 대통령실 앞에 모여갖고 뭐 가가멜 나국상 윤달랑 뭐 이런 것들 다 와갖고 성명 발표하더니 쥐새끼도 안 온대. 쥐새끼들도 근처도 안 온대. 아크로비스타에 아무도 안 온대. 아 진짜 아크로비스타에 아무도 안 오니까 얼마나 지가 이제 격세지감을 하겠어요. 아 권력은 일장 충만 그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네 이번에 7월은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전국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14일 날 여러분들 정동영, 강선우 의원이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으로 15일 김성환, 한성숙, 권오을, 16일 이진숙, 김영훈, 17일 조현,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누가 낙마를 저쪽은 한 명은 낙마시키려고 이제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예, 과기부 장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있고 외교부 장관의 조연, 전 외교부 1, 2차관 유해 특별 외교 전문가, 통일부의 정동영, 국방부의 안규백, 국가보훈처의 권오을. 이 권오을 갖고 이제 저들이 아마 물고 뜯고 난리가 날 겁니다. 배신자라고 하면서 아마 저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권오을과 누구죠? 여기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진숙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농림축산부 장관 송미령은 뭐 인사청문회가 없겠죠. 아직 저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 제가 딴 건 진짜 얘기 안 하는데 이진숙은 이거는 저는 까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진짜 이거는 용서 못할 게 몇 개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모르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전도사였어요. 국가건축재정위원회 1, 2기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4대강 경관 개선 사업 주제로 발표로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논문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뒷받침 정부기구에 참여해서 4대강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걸 모르고 했겠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와의 연관성을 이 사람이 잘 왜 그러냐면 지금 인사 검증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뭐 까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이분은 문제가 많아요. 이분은 좀 스스로 좀 알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정부의 내각을 빨리 구성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야당, 국힘당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일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죠.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1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국힘당이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불리한 시간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나 어떤 인사청문회는 집권 세력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죠.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회에 어떤 결정적인 실격 사유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를 임명하고 지명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맨날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말을 썼죠. 지금은 맞는 시간이다.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민석 떨어뜨리려고 저쪽에서 총력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의 임명해야 된다가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잘 못할 것이다라는 여론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 있어서 그래요. 특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은 인사청문회 전국이고 8월까지도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넘어가지만 왜 민주당이 불리하지가 않냐면 7월에 인사청문회와 동시에 소비 쿠폰이 풀리고 특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오히려 저는 역풍을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국힘당이 역풍을 맞을 것 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국힘당은 아직도 윤석열 내란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매일매일 대서특필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윤석열과 국힘당은 사실 범죄자 집단 같은 이미지가 지금 완전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죠. 국힘당 하면 누가 누굴 검증해 이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라 망해먹고 김건희 여러분들 이제 여론이 확 뒤집히는 순간이 어떤 거냐면 지금이야 윤석열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이제 구속영장이나 벌써 발부가 되고 이래서 내란 특검이 주도를 하지만 조금 있으면요 모든 뉴스는 어떻게 되죠? 김건희 뉴스로 도배됩니다. 대박이죠. 김건희 뉴스는요 국힘당 지지자들도 김건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중도에서는 김건희를 혐오를 해요. 앞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이 활동을 하게 되면 김건희 일가와 김건희가 나라를 어떻게 국정농단을 하면서 사유화 시켰는지 일거수일투족의 어떤 수사 결과나 조사들이 나오고 증거가 확보가 되면요 8월은 인사청문회 전국이라서 민주당이 불리할 것 같지만 7월 본격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수사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하나씩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힘당은 거기에 이제 내란 특검에 연관된 국힘당 현직 의원들, 그 다음에 김건희 사건에 연관된 국힘당 현직 의원들, 최병 사건에 연관된 이런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특검 도중에 그러니까 청문회 도중에 막 질의를 막 까불고 하다가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이 수사하니까 물타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하면 국힘당은 결국은 누가 누구를 검증하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진짜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진짜 윤석열이나 국힘당의 위기는 내란 사건에서 이제 외환죄가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거는 뭐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심지어 윤석열을 응원하는 애들의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뭐 계엄령 금방 해제됐잖아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그 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가 그거예요. 뭐 내란 뭐 계엄령 뭐 일어나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날 일찍 잤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미 끝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사건은 다르죠. 김건희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가 있고 누가 이득 본 자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김건희 사건은 이미 일어났던 범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본자들이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개입돼 있고 주가 조작에 같이 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김건희 일은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야, 지가 대통령이야? 야, 이건 아니잖아. 김건희 일가 주가 조작으로 얼마 벌어들여 누구와 연관됐다. 이 모든 게 김건희였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했던 공무원들 원희룡과의 관계 뭐 이렇게 하면서 특검에서 계속 수사가 나와.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김건희 저거 지네가 땅 갖고 양평에 땅 갖고 있다고 지네 땅 앞으로 어떤 노선을 변경하려고 그랬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범죄잖아요. 범죄가 일어났던 거잖아. 어? 윤석열은 시도하다가 사실 진짜 계엄령도 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피부 체감은 계엄령의 실패고 진짜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저는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계엄을 선포했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을 했고 진짜로 계엄이 선포가 됐고 해제가 됐는데 사람들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요. 7월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모두가 통과돼 갖고 신속하게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구성되면 좋겠지만 여기서 민주당이 가장 공격받을 사람은 이준석과 권오을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다 무난하게 김영웅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문체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다행히 송미령은 유임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준석이는 논문 그리고 과거 행적. 근데 이명박 4대 강을 홍보해줬다. 이거는 진보 진영한테 공격을 받을 내용이고 이명박 추종 세력들이 있는데 이명박 4대 강에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힘당이 공격은 못하겠죠. 논문이라. 근데 제가 왜 이준석은 꼭 집어갖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서 좀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훌륭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도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학을 띠는 어떤 민주동문 회에서 이준석을 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이준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구나 어떤 저쪽의 애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동문들이 이준석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준석 사퇴라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저보다 더 민정실이나 현재 인사검증이나 이쪽에서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보셔도 인사청문회에 국힘당이 집중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에 국힘당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인사청문회 해봐야 지금 특검이 발표가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장관 하나를 묻으려고 저들이 집중 공격하려고 그러면 특검에서 김건희 터졌다라고 하면 다 묻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번에 송곳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검증을 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요. 전부 그 내란과 연계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오늘 뭐 이진숙 뭐 교육부 장관 아니면 또 뭐 권오을 무슨 보훈부 장관 뭐 깔라고 했더니 특검에서 윤석열 진짜 전쟁 일으키려고 헤드라인 장식하고 김건희 진짜로 양평고속도로 녹취 터진다 뭐 이러면요 여러분들 보셔도 지금은 특검 전국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7월은 특검 전국입니다. 특검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 이제 특검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미 제일 빠른 내란 특검은 수사 진영을 다 갖췄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고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최혜병 특검도 결과물이 나오면 7월은 저쪽은 송곳 검증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치명타를 입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격들이 안 되는 새끼들입니다. 7월은 특검 전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국힘당이 만약에 민주당과 단일 대우로 싸우려 그러면 국힘당 내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은 사실 전당대회에 꽂혀 있어요. 그렇죠? 차인숙님 질문이 좋은데 이진숙 추천한 분 누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누가 추천했냐라고 하면 그게 가장 나쁜 짓이에요. 윤석열 임명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누가 추천한 사람 이재명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추천한 사람을 잡아다가 까겠다? 저는 그게 가장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알겠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이 바보예요? 이재명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면 이재명이 바로 그걸 임명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과거에도 그랬어요. 누가 추천했냐라고 해서 그 추천한 사람 잡아갖고 깐대.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도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모든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괜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묻기 그렇고 껄끄러우니까 누가 추천했냐? 그 이재명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지 맙시다. 응? 차라리 누구의 인사에 불만 있으면 그냥 대통령을 까세요. 그럴 깔 자신 없으면 그냥 믿고 기다려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에 국힘당은 선거 검증을 한다는데 일단은 국힘당이 8월 전당대회에 꽂혀 있어요. 8월 전당대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쟤네들 지금 오늘 조경태 출마한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렇죠? 조경태 출마한다는 건 뭐죠? 한동훈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국힘당의 조경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한동훈이는 지금 안 나오려고 합니다. 한동훈이가 나오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한동훈이가 안 나오고 조경태가 전당대회 출마? 이거는 당연히 조경태와 한동훈이가 얘기가 오간 거죠. 조경태가 출마해서 한동훈이가 밀어서 몇 프로까지 득표하나를 좀 보는 겁니다. 이런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를 하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조경태가 이기면 그러면 당이 이제 그러니까 친윤계가 물러나고 친한계가 등장을 하잖아.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이가 직접 출마해갖고 당선되면 내년 지방선거 대패하면 한동훈 물러나라고 하면 국힘당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대리 출전을 시킨 겁니다. 조경태를 출마시켰을 때 한동훈이가 조경태를 밀었을 때 내가 조경태고 조경태가 접니다라고 아마 외쳤을 때 과연 조경태가 얼마나 나오고 조경태가 될 것이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을 어떻게 보면 친한계에서는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가 저쪽에서 나오면 조경태랑 어떻게 붙을지 그런 것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한계 주변에서는 한동훈 불출마로 권유하고 있어요. 어렵게 당권 잡아갖고 또 끌어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조경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의 최다선 의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나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야. 한동훈이가 나오면 이미지가 반윤해갖고 TK의 인사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는데, 조경태는 PK 지역 의원으로서 최다선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알게 모르게 친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친한계의 조경태가 출마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안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한동훈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여러분들 국회가 정기국회가 9월에 열리죠. 그리고 이제 10월에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그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집권 여당은 국정감사는 두드려 맞는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국힘당 거의 초토화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국정감사 기간 플러스 특검 기간이잖아. 그쵸? 특검에서 수사 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10월이면.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그 특검 자료들을 엄청나게 이제 전직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갖고 감사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10월이면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가 90일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사량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수사 자료 갖고 국정조사에서 정부기관도 국정조사하지만 전 정부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올해까지는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쟤네들은 이번에 국정조사를 어떻게 피해 나갈까, 특검 법제사법위원회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정치 현안이나 이런 국정조사를 할 때 대검찰청 다 털어버리고 특검 조사 나오면 아마 쑥대밭 될 겁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정진석 출석시키고 막 이러면 완전 다 특검 조사 나오면 막 구속된 상태에서도 국회 출석해야 되고 그런 일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여튼 이번 저는 국정조사가 많이 기대되고,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 시작, 강선우 의원, 정동영 의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격도 안 되고 범죄 집단이 송곳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웃긴 거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안철수 얘기 좀 할게요. 잠깐. 안철수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와갖고 지금 뭐 썩은 고름을 뭐 드러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떠들고 다니면서 지가 뭐 개혁을 하겠다. 지금 60일짜리 개혁인데 전당대회 전까지만 혁신위원장이에요. 근데 보니까 안철수에게 뭔가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개혁과 혁신을 의미하거든 있잖아요. 근데 칼자루를 쥐어줘야 돼요. 칼자루를 쥐어주긴 줬는데 날 없는 칼을 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뭔가를 혁신을 하려면 청산을 하고 도려내고, 의사에게 날 없는 칼을 줬다 보니까 아무리 썰어내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지가 혁신위원장이다 갖고 뭐 썩은 것을 도려내겠다고 했는데 칼이 안 들어. 그걸 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왜 저렇게 여태까지 10여 년 만에 많이 갖고 있던 정치적 자산이 있잖아요. 안철수가 그래도 처음에 2012년에 정치에 데뷔했을 때 굉장히 신선함은 있었거든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쓰면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다 저렇게 한 번에 거의 상장 폐지 직전에 어떤 인간이 됐나, 이제는 정치적 자산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됐나, 이렇게 보니까
얘는 장자 들어가는 걸 되게 맞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해서 처음에 박원순 씨 5% 나오는 박원순을 50% 나오는 안철수가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안철수 되게 아름다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으로 꼽히는 경선이 단일화가 안철수와 고 박원순 시장님의 그 단일화였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습관성이 되더라고요. 전문 단일화 어떤 정치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단일화 이후에 어떤 장이라는 어떤 그 완장만 하나 채워주면 금방 기분 좋아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단일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직전 2015년에 이제 민주당의 김한길 정당 파괴자 김한길과 같이 들어와 갖고 안철수가 그때 맡은 게 공동 대표였잖아요. 공동 대표 할 때 이제 신나갖고 막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의 당을 만들어갖고 이제 나가고. 이번에도 윤석열 지난 20대 대선에서 인수위원장 있었잖아요. 안철수가 인수위원장하고 시켜줄 땐 좋고 또 끝나고 나면 버려도 얘는 저는 괜찮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까지 했으면 뭔가 이 정부에서 뭐 완장이라도 하나 차야 되는데 그냥 또 얘는 계속 쓸 수 있는 바지 같아요. 원래 바지는 일회용이잖아요. 바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안철수라는 바지는 계속 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철수는 이번에는 인수위원장 한번 맡아주시죠. 하겠습니다. 딱 가요. 그리고 막 쓴 다음에 이제 언제 그랬냐는 이제 싹 버려요. 당대표 출마하려 그러면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뭐 안철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또 갑자기 안철수 막 윤석열 내란 특검 찬성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 찬성해야 된다. 막 외치면서 나름 국힘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대선이 벌어지니까 김문수를 막 따라다니면서 김문수가 이겨야 됩니다. 막 그러면 막 이런 헛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얘가 미쳤나 싶으면 또 갑자기 완장 하나 채워주면 이재명 까고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라고 했는데 이 코마 상태를 하려면 어떤 집도의가 잘 드는 수술칼로 본인의 어떤 그 썩은 고름을 도려내거나 썩은 부위를 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이 안 드는 뭔가 이렇게 안철수에게 딱 제발 혁신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칼을 딱 줬더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칼날이 안 들어 아무것도 못 잘라요. 심지어 뻥튀기도 안 잘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안철수는 맨날 뭔가를 규환을 하는데 이제 안철수의 바지 생명력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언론 기사를 봤죠. 단톡방 멤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거 되게 멋진 해병이라는 단톡방이 있잖아요. 이거 의외로 수사 중에 별건 수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멋진 해병 명단을 뒤지다 보면 결국은 김건희 패밀리거든요. 그쵸? 멋진 해병 명단 뒤지다 보면 이거 다 김건희 패밀리예요. 그래서 최병 특검에서 이 단톡방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는 군의 김건희 라인을 속가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누가 봐도 멋쟁 해병 단톡방은 군 내부에 김건희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거기를 지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누가 봐도 정점은 김건희잖아요. 그래서 임성근 구명 로비를 이종호가 김건희에게 부탁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욱더 웃긴 건 제가 왜 이게 결국은 멋쟁 해병에도 대가리는 김건희라고 얘기했냐면 이 단톡방 안에 경호처와 경찰 출신이 2명 있잖아. 경호처와 경찰 출신이 2명이 멋쟁 해병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종호 주가 조작 선수, 전 경호처, 경찰 얘네들 나는 나중에 마약 사건으로도 다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니까 전직 경호처, 전직 경찰들,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이거 다 저 멋쟁이병 저걸 조사하다 보면 군 내부와 나중에 마약 사건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걸 잘 잡았더라고. 굉장히 잘 잡았더라고 포인트를. 제가 볼 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쉬지 않고 그냥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쭉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사 그런 문제들의 우려가 많았죠. 정치권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민 사회 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자꾸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검찰 개혁의 의지는요 대통령의 의지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개혁 윤석열이라는 그 당시 지금의 검찰과 윤석열의 검찰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그때 워낙 검찰의 기세가 당당했고, 이유는 말씀드렸죠. 지금의 검찰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윤석열 때의 검찰은 검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적폐청산을 했던 영웅들이었어요. 이명박근혜를 구속시켰다. 이해가 가시죠? 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의 실패는 가장 어려운 개혁의 대상들을 영웅화시켜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자기네들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검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이명박근혜의 적폐를 청산을 하고 정의로운 검찰로 이름이 매겨져 있어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측근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개혁을 하냐라는 조중동과의 합심을 해갖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죠. 지금의 검찰은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공범이 돼버린 겁니다. 그 어떤 국민들도 이제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상황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엄청난 상황의 차이가 있죠. 그때는 검찰은 영웅화 시켜버렸어요. 적폐청산을 맡김으로써. 그게 가장 출발이 잘못됐었죠.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과 함께 사실 검찰도 탄핵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가장 검찰의 피해자는 나다. 그리고 이재명은 동물적 정치 감각이 있어요. 이번에 검찰 개혁 못하면 내가 집권 후 5년 후에는 검찰이 지금 죽은 것 같이 지내지만 검찰은 또 전 정권 물어뜯으면서 살아난다. 검찰의 수사권을 이번에 없애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5년 후에 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믿더라. 검찰 개혁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워낙 조국 장관 가족을 도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와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사실 그때부터 저는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개혁은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은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 조선일보가 손을 잡으면 얼마나, 검찰과 조선일보가 조중동이 손을 잡으면요, 지네 세상이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절망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론개혁해야 된다, 언론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검찰은요
늘 그 자리에서 망나니 칼춤을 췄던 집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살아있는 정권을,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을 망나니 같이 칼자루를 휘둘러요. 그러니까 검찰은 늘 망나니였어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망나니를 잘 포장해서 정의로운 검찰로 만들어준 게 조중동이에요. 이놈들이 더 나쁜 놈이에요. 제 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검찰은 늘 자기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나니같이 칼자루를 휘두를 때, 그런 검찰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언론이 저건 망나니의 칼춤 시위다라고 하면서 모든 언론이 비판했다 그러면 검찰은 그 망나니 같은 칼춤을 멈췄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망나니들의 칼춤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정의로운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포장을 해줌으로써 검찰의 그 망나니의 칼춤이 늘 통했던 게 대한민국 헌정사상의 아픈 역사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특별감찰관 임명할 때 제가 박수를 쳤다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제가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좀 소름 돋았었어요. 굳이 지금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었어요. 박근혜 때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인척 비리를 캐고 측근들 비리를 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도 안 됐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대. 내가 왜 소름 끼치냐면, 여러분들 검찰이 지금은 죽은 것 같죠. 검찰이 살아나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든지 개기면서 시간을 끌어요. 검찰 개혁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수법이었거든요. 계속 저항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딜레이가 되면요, 그때 검찰이 뭐를 할까요? 친인척과 측근들 비리를 캐갖고 바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검찰의 수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측근들 비리가 터지니까 검찰을 몰아붙이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론이 무마가 되는 거예요. 늘 이런 공식이에요. 그럼 뭐야?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갖고 오히려 측근들이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감시하고 조심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지만, 즉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게 바로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이에요. 검찰이 결국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그때 검찰을 동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개혁을 외칠 때 터진 게 김현철 사건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은 김현철이라는 그 검찰의 표적이 되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에 대한 칼자루를 들이대거나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했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분들 아들의 구속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킨 건 누구죠? 검찰이에요. 그런 검찰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치 보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시도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 문제를 끌고 다니고, 결국은 그런 검찰을 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사후에 복수를 해서 정치적 타살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때요? 적폐청산을 윤석열에게 맡겼죠. 그 전에 검찰의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검찰은요, 박근혜를 지네가 탄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네가 수사해서 지네가 구속시키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은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폐청산, 그러니까 특검,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의 비리를 캐지 않았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 당시에 검찰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럼 뭐죠?
검찰은 우리가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전 정부의 어떤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을 적폐청산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을 선언을 하니까 어때요? 이거 봐라. 응? 우리가 만들어준 정부 우리를 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검찰 여러분들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죠. 응?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금 검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사권을 유지하고 자기네들이 살아나길 방법을 할 겁니다. 뭐 검찰 개혁안을 지금 민주당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의원께서는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하겠다. 진짜 추석 전에 끝내야 됩니다. 이게 연말로 밀리고 그러면 예산 국회가 되고 내년 초로 옮기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밀려요. 그 안에 대통령 측근 비리라도 하나 터지면요. 검찰개혁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친인척 비리나 이런 걸로 늘 개혁을 권력자들의 개혁을 저지시켰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검찰의 시나리오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9년 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먼저 무슨 사건이 터지기 전에 특별감찰관이 우리가 먼저 만약에 본의 아니게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측근들의 어떤 공직의 임무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건이 터져도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응? 그래야만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분 저런 게 있어요. 제가 시민사회나 이 정치권을 오랫동안 옆에서 보면요. 의외로 완장을 찼을 때 완장을 차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장을 찼을 때 되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원래 완장을 차야 되는데 안 차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잘할 것 같았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완장을 채웠더니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놀라워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곳이 있었죠. 성남시장이라는 기초단체장은 앞으로 정치권의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시도지사도 돼야 되고 뭐 이런 올라갈 곳이 있었을 때는 이재명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은 거친 모습이 있었어요. 분명히 전투적이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매료돼서 이재명은 언젠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생겼고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깜짝 놀랐죠.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 올라갈 곳은 없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목표나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권한은 갖게 됐어요. 권력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도 보수의 정치 실용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야만 했던 시기고 지금은 본인이 그 치열한 정치 역정을 이겨내고 올라와 보니까 이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정치는 지금 하는 게 이재명의 진짜 정치라고 생각해요. 강할 것 같지만 부드럽고 쓰러질 것 같지만 물러서지 않고 늘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소통으로 통과하고 아니 나는 눈물 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재명을 강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강하게 정치를 했었고 남들보다 똑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정치는요 어떤 그 개파나 어떤 정치적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재명은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말도 과감하게 해야 됐고 남들이 하기 힘든 일도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견디는 법, 이겨내는 법, 돌파하는 법 이런 것들도 배웠고 그런 이재명을 견제하고 시기하는 정치 당내 세력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도 지난 당대표를 2번 역임하면서 알았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최종 목표였던 대통령이 되고 나시니까 이제는 이재명의 정치를 우리가 보고 있다. 저는 여태까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의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었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5년을 얻기 위한 이재명의 준비기간이었고 지금 막 인사 스타일이나 빠른 행정이나 빠른 정치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뭐 사람들이 몰랐다는 평가가 왜 나오냐면 진짜 이재명의 정치는 이거거든. 제가 보면. 그러니까 한때 뭐 이재명은 강하다. 때로는 이재명은 타협도 하고 때로는 이재명은 굽히지 않고 그건 다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까? 물질적인 정치적인 어떤 생명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좀 거의 정치 경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 너무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그러니까 늘 차별과 늘 그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도 잘 알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보다 더 못 살았던 대통령을 처음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옛날에 적어도 중학교 부모님이 도시락 싸주고 다 대부분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까지는 쭉 잘 다녔거든. 집에서 밥 먹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된 건 처음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타인에 대한 배려. 저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신용불량자 어떤 충청도 간담회 할 때 성실한 어떤 그 상환자는 너무 허탈하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할 때 딱 얘기하잖아.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보시냐고. 그게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국민들의 낮은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말이 못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분의 억울함도 맞죠. 야 나도 차라리 나 진짜 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2억 대출 받아갖고 거의 2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겨우 했더니 어떤 놈은 한 번에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억울한 성실 상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상벌을 정확히 하면 된다. 어떤 상벌을 정확히 하면 되냐? 우리가 늘 그 채무 때문에 허덕이고 도저히 다시 경제 생활 인구로 평등되기 힘든 분들에게는 채무 탕감을 통해서 다시 경제 활동 인구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만 성실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성실 납부한 흔적이 있으면 이분은 다음 대출을 할 때 최저 금리로 시중금리보다 확실히 낮은 금리로 이 사람은 언제든지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그거를 보증보험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나는 그러니까 한 번 신용이 어긋냈던 사람들을 살려주면 이 사람들은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요. 그쵸?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 리스크가 높으니까. 하이 리스크니까. 근데 나는 성실한 납부자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성실 납부자에게도 분명히 국가가 인센티브를 줘서 이 사람들 대출 상환 다 하고 있고 이 대출이 끝나면 다음 대출을 받을 때는 시중금리의 절반으로 어떤 그 이자를 국가가 부담을 해준다든가
안 그래요? 아니면 그 은행이랑 협약을 해갖고 뭐 시중금리가 5%면 적어도 2% 절반 2.5%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이분들도 신용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여태까지 성실하게 납부한 게 헛된 노력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납부했어. 억울해. 아니야. 너 억울한 사람 아니야. 너는 그만큼 은행의 신용이 올라갔고 넌 다음 어떤 정부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이나 어떤 대출을 신청을 하면 너는 가장 성실 납부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대상대로 해주든가. 은행에 이걸 떠넘기가 그러면 뭐 중소기업청이나 기업은행에서 정부에서 한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건 정부가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든가.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한번 채무 불이행자가 돼갖고 7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그만큼 어떤 정신적 그리고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라서 저는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참아라가 아니라 그런 성실 납부자에게도 상을 주는 어떤 국가에 얼마든지 제도를 만들면, 그렇잖아. 이자 좀 덜 받는다 그래갖고 손해가 아니잖아. 이거는 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앉아서 은행들 돈 많이 법니까? 고금리로. 그러니까 이자를 낮춰주라고 하면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최저금리 지금 2.5 2.5에다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야 그래도 성실 납부한 보람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우리 여태까지 맨날 도덕적 K 모럴 해저드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럴 바에 뭐하러 빚 갚냐라고 했는데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그만한 어떤 보상이 좀 돌아가는 정책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직접 건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김은석 총리에게도 이런 건의를 해갖고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야 봐라 나는 성실한 납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 은행 대출 금리 2%야. 어디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술 한잔 하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가 재정 투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원금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20년 또는 10년 동안 열심히 상환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실 어떻게 보면 상환자들이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시중 금리보다는 사실 낮게 어떤 대출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이미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리스크가 많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불만이나 상대적으로 어떤 뭐 박탈감 그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일요일 심층 분석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